안녕하세요.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책임 PD 이기삼과 취업 전문 기자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녹음 때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녹음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감기 몸살에 실은 취중 잡담을 하기 위해서 어제 술도 많이 마셨어요. 제목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 진짜 이 취중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예, 아니 어제 몇 시까지 드셨는데요? 어제 1시 반까지 먹었을 거예요. 예, 집에 가봤더니 한 2시가 넘은 것 같았어요. 오늘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팟캐스트 녹음이 있는데 컨디션 조절을 안 하시고 과음을 하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니 네. 주변에서 그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제도 그 홍보대행사 국장이 저한테 고민을 한참 털어놓으셔가지고 그거 상담해주다 보니 예, 시간이 엄청 지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제 주변에서는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희 취중 잡담은 매주 금요일 날 녹음이 되고 2주 후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는 이 팟캐스트는 2주 전에 녹음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댓글과 같이 좀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데 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 무책임 PD라고 하더니 예, 너무 무책임합니다. 1주 텀 가지고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약속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1회 때인가 2회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녹음하면 바로 저는 한 2, 3일 후에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만 네. 예, 2주 동안 뭐 바쁘셔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예. 참 편집이 너무 느려지네요. 예. 저 부장님이 원하시면 금요일 날 녹음을 하고 월요일 날 릴리즈가 될 수 있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 서태지가 창작의 고통으로 은퇴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는 취중생 모두가 창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뭘로 괴로워하느냐? 자기소개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소서는 쓰는 사람도 그리고 읽는 사람도 모두 고통을 주는 이 신입사원으로 가는 첫 관문인데요. 까트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오늘 이국명 강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예, 창작의 고통 하면 보통 예술가들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기자들도 이제 창작의 고통을 겪는다고들도 하고 또 이제 구직자들도 이제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글 쓰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 어렵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인사 담당자 분들을 만나보면 구직자들은 열심히 썼겠지만 인사 담당자님들은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글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느냐. 이 읽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군요.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모두 괴로운.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님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될 자기소개서가 보통 보면 그 인사처리나 구직처리 되면 하루에 100건 이상씩 많은 경우에는 200건 이상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멘트만 반복되는 자기소개서 이게 수두룩하게 쌓여있으면 읽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자기소개서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렇죠.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자기소개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넣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A란 친구도 똑같이 쓰고 B란 친구도 똑같이 쓰고 이 반복적인 거를 읽다 보면 이제 인사 담당자님들이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라는 얘기까지를 하세요. 저도 이력서를 받아보면 되게 웃긴 게 이력서에는 이남 1년대 자기소개서를 보면 사남 2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갖다 베끼다 보니 이게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갖다 넣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해버리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100편을 읽어보면 읽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신문이건 소설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소개서도 그 인사 담당자가 봐서 재밌어야지 끝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기소개서 보통 하나 읽는데 몇 분 정도 투자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10초 내에 더 작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하나 검토하는데 30초가 안 걸린답니다. 30초면은 A4지 한 반 페이지 정도? 그 정도 읽을 정도의 분량이겠죠. 근데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검토하시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요. 그렇죠. 이게 평균 잡은 거니까 뭐 그것보다 덜 하시는 분도 있고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이 30초 내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끝까지 다 읽지 못할 텐데 그러면은 이 30초 내에 읽는 이런 자기소개서는 말하자면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30초 이상 끌 수 있는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든지 재밌어야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2시간 반이 보려고 하면 이게 재밌어야지 끝까지 보지 않습니까? 처음 3분에서 10분 내에 관객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그 영화 끝까지 잘 안 보죠. 중간에 그럼요. 자죠. 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후배들 이제 교육시킬 때 누누이 얘기하는 게 리드에서 독자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너 기사는 버려지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후배들한테 강조를 하거든요. 첫 문장에 독자들의 시선을 못 잡으면 독자들이 재미없어하면 누가 그 기사를 끝까지 읽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리드를 너무 평이하게 쓰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냥 사실만 나열하고 이 기사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어디 보도자료 그대로 갖다 쓴 듯한 이런 리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기사 안 있겠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인사 담당자들의 시선을 잡지 못하면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10초 만에 버려지는 거고 재밌게 쓰면 끝까지 뭐 2분, 3분 그래가지고 평균이 30초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홍보대 행사에서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보도자료를 섹시하게 써라. 그렇죠. 섹시 이게 바로 재밌다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하죠. 섹시한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섹시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면 그 끝까지 안 보게 되잖아요. 혹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섹시를 말하는 거는 살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섹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딱 잡을 수 있는 엣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장님, 이렇게 섹시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사례에서 와야 되는데 자기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자기가 재밌게 봤던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드라마라고 하면 진짜 행복한 가족이 맨날 밥 같이 먹고 여행 같이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드라마 보시겠어요? 영화도 진짜 광활한 풍경이 끊임없이 펼쳐지면서 좋은 화면만 보여요. 다큐멘터리네요. 줄지 않고 보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10초 만에 끄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욕하면서 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 특히.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도 보는데 그 왜 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갈등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내가 자유로운 뭐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뭐 어떻게 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너무 평이하게 가족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을 쓴다. 안 읽죠. 그동안에 태어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어떻게 또 그거를 이겨냈는지 이런 드라마나 영화의 같은 갈등 구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사 담당자들도 이거 재미없으니까 이거 누가 끝까지 읽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갈등 구조나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방법들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자기소개서 하나를 써놓고 A그룹, B그룹, C그룹 다 똑같은 거를 보내는 구직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찌마식 그렇죠. 응시군요. 예. 자기소개서 하나 써놓고 현대에도 넣고 삼성에도 넣고 LG에도 넣고 GS에도 넣고 이런 자기소개서 절대 인사 담당자들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삼성을 지원하려면 삼성에 맞는 자기소개를 써야 되고 LG를 지원하려면 LG에 맞는 자기소개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지원을 한다. 삼성전자 가장 유명한 게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얘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뭐 GS 그룹에 지원을 한다. 네. GS 가장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GS 칼텍스 뭐 정유나 또 GS가 이제 FC 서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런 그룹과 관련된 얘기를 자기의 경험과 연관시켜서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지원한다고 했었어. 삼성 휴대폰, 삼성 TV를 써봤던 경험 같은 거 그런 걸 녹인다면 인사 담당자들 눈길을 끌 수가 있겠죠. GS그룹 아까 얘기한 대로 FC서울 경기를 갔다 와서 느꼈던 점 자기소개서에 넣는다면 GS 담당자들한테 애사심이 있는 친구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희망 직무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업 대신 직무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좀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목표가 없는 자기소개서는 패스만 열심히 하고 골 못 넣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켜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돌쇠형 자기소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여자한테도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요즘 여자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네?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신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제목도 눈에 띄어야 돼요. 단순히 223의 자기소개서, 이국명의 자기소개서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들어오기 위해서 23년 동안 노력해온 223의 자기소개서 뭐 이런 식의 뭔가 스토리 있는 제목,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제목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자기소개 쓰는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뭐 인자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있겠어요? 저 같아도 이런 자기소개서는 안 읽어요. 네, 그렇죠. 인자하시고 자상하지 않으신 부모님은 거의 없죠. 이력서 내에서.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어릴 적부터 혼자 내놓아도 살아남을 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223입니다. 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부모님보다는 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죠. 함축적으로 담는 리드문이 되겠네요. 네. 거기에 요즘 슬로건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슬로건 같은 것들을 리드에 활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표 인재가 되겠습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슬로건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IMC 플러스를 대기업으로 견인시킬 수 있는 장비 같은 장수입니다. 그런 거 좋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을 목표를 정해야 이런 슬로건도 당연히 나오겠죠. 뭐 묻지마로 뭐 삼성도 넣고 LG도 넣고 하면 이런 슬로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의 그런 스토리를 어떻게 좀 내 내용을 짜가면 좋을까요? 단순히 자기가 뭘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약간의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동아리 회장을 해 리더십이 우수합니다. 네네. 좀 재미없죠? 동아리 회장을 맡은 후 공모전을 2번이나 수상해서 회원이 3배나 늘었습니다. 좀 어느 걸 보겠어요, 인사 담당자가. 그렇네요. 여기서 자기의 활동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거기서의 KPI 측정까지 가능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네. 특히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했던 뭘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 여기 얘 나온 것처럼 뭐 공모전을 2번이나 수상했다던가 뭐 회원이 3배나 늘었다. 막연히 회원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까지 들어간다면 이 자기소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보통 기자분들이 좋아하는 팩트가 또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걸 거짓말을 쓰면 이제 면접에서 걸린다는 거. 근데 이게 기똥차요. 이게 구라가 섞이면 바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초등학생들 때부터 배웠던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시켜만 주십시오.
그런 상투적인 표현은 진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이 상투적인 표현 나오면 다들 욕하지 않습니까? 네네.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히지가 않죠. 이런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으로 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뭐 스마트폰 사업부에 모든 전 세계 스마트폰을 비교를 해서 삼성의 가장 최고의 장점을 찾아내겠다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야지 인사 담당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특히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거 베끼다 보면 좋은 사례를 베끼다 보면 이게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앞에서는 뭐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하다가 단점 하나니까 성실하지 못한 게 저의 단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아버리면 이게 인사 담당자 눈엔 이게 네네. 도대체 뭔 얘기냐 네, 이런 완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완전 그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되면 헷갈리겠나요? 그렇죠. 네. 거기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없고 신이 아닌 이상 다 문제가 있을 텐데 자기는 뭐든지 다 잘해요. 뭐든지 최고의 성적만 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은 좋지가 않고요. 오히려 단점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극복했던 과정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갈등 구조.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게 인사 담당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까랑도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남들이 다 아는 추상적인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너무 자주 인용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죠. 뭐 너 자신을 알라라던가 뭐 이런. 네. 네. 먹히지도 않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에서도 편집의 묘미가 있어야 돼요. 신문도 텍스트만 있으면은 이게 끝까지 독자들이 안 읽게 되잖아요. 네. 인터넷 신문이건 온라인 신문이건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길을 끄는 게 다른데요. 네. 자기소개에서도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만 A4지에 까득 해가지고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볼드체로도 바꿔보고 또 색깔도 넣어보고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게 네네. 뭐 가능하면 뭐 하트도 하나 넣어보고 네. 뭐 삼성에 지원하면 삼성 마크도 하나 가끔씩 넣어주고 네. 이런 편집의 묘미를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채팅에서 글 쓰듯이 뭐랄까 인터넷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용어나 은어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사 담당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사 담당자들이 20대? 30대 초반? 아니겠죠. 네.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인사를 맡는데 특히 인사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벤처나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보통 40대가 넘으셨을 텐데 인터넷 용어 보면 이분들은 일단 이해를 못하고 이게 나한테 욕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자기소개에서는 바로 쓰개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뭐 그러니까 히응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인사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경쟁 라이벌 업체가 있잖아요. 네. 자기소개서에 이 친구는 이제 두 업체를 다 지원한 거죠. 예를 들어 A 업체를 지원하는데 저는 B 업체 제품이 너무 좋아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지원해 놓고선 LG 스마트폰 요즘 G3 잘 쓰고 있어요.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T를 지원했는데 저는 SK텔레콤을 20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건 비디오죠. 이런 자기소개서는 바로 탈락하는 게 당연하고요. 네, 요즘은 또 잘 써야 되는 게 요즘 다 DB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음에 또 제정신 차리고 이제 지원을 해봤자 그 전께 남아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좀 신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이제 경력자가 이직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력자들도 이제 요즘 이직이 대세니까.
보통 짧으면 2년, 뭐 5년에 한 번씩 옮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표님도 많이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부장님만큼은 하겠어요. 저는 메트로 11년째인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아버님 세대들은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거를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이렇게 회사를 많이 이직을 하면은 뭐 무슨 문제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버님 세대들은 그럴 텐데 요즘은 이제 이직을 하는 친구들한테 보통 이러죠. 너 능력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 근데 이직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직의 사유를 명확하게 쓰는 게 좋아요. 어차피 네네. 자기소개서에 안 쓰더라도 이제 면접에 가면 꼭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회사에 왜 나왔어? 그랬었을 때 참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이 대표님한테 그 전에 있던 홍보대행사 왜 나왔어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새로운 큰 뜻을 품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망해서. 하지만 뭐 창업을 했을 때는 뭐 이러한 점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갈등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조직에서 무슨 준비된 멘트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대답이 역시 남다릅니다. 네. 이렇듯이 퇴직의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그 인사 담당자가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분들은 자기소개서 쓰실 때 맨 마지막에 퇴직의 사유를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는 수준의 얘기를 써주신 게 중요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관련돼 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좀 재미난 사례들이 있는데, 네네.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모 통신회사에 지원을 한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요. 내 23년 인생을 이 작은 칸에 다 적을 수 없다. 이렇게 한 줄만 적었대요. 이야, 뭔가 담대한데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인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나보고 싶어서 특이해서 면접까지 했고 결국은 채용을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비슷하게 쓰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든지 좀 튀는 거는 처음 하는 거가 중요하고 남들이 한 걸 쫓아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센스 있고 위트 있는 거랑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라고 느낌을 받는 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건설회사 하면 보통 남자들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초 기업의 아이템이죠. 그렇죠. 심볼 마크잖아요. 네. 근데 여성 지원자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 네. 남성 중심인 미국 토목학회에서 첫 여성 회장을 지낸 패트리샤 갤러웨이 씨가 자신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썼대요. 이러니 이 인사 담당자가 이 여자 구직자를 안 만나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면접에 불렀죠. 그리고 구직자의 롤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네네. 당연히 이 구직자는 그 우리나라 최대 건설 회사 중에 하나에 꼽히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 인사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대요. 이분은 자기소개서가 눈에 띈 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끌었는데 자기소개서를 분명히 회사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쓴 거를 프린트를 해서 직접 찾아왔대요, 인사 담당자한테. 근데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네. 그 회사의 로고가 들어간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인사 담당자한테 와서 책상 위에 자기소개서와 케이크를 공손히 놓으면서 이걸 꼭 읽어봐 주십시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이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의가 틀리니까 어떻게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에 올려라. 세상에는 약간 튀는 사람이 오히려 눈길을 끄는 거고 물론 그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렇죠. IT 업체나 네. 이런 데일 경우에는 이런 직접 가가지고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는 것도 인상에 남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SNS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인사팀장의 페이스북 주소를 알아낸 겁니다.
스토킹 아니에요? 스토킹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자기 아는 인맥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올렸대요. 자기는 어디 학교를 나와서 어떤 경험을 쌓았고 어떤 공모전도 경험도 있고 자격증 뭐 있고 자기는 이런 직무의 일을 하고 싶으니 네. 여기에 TO가 나오면 꼭 자기를 불러달라. 미리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냈답니다. 이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TO가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이 친구를 뽑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 지원 절차는 시스템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입사 지원서를 읽고 판단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뭐 그러한 점들을 좀 공략을 하면 많은 흥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인사 담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법에도 온정이 있다고. 네? 왠지 좀 와닿네요. 그렇죠. 뭐든지 한 번 더 얼굴을 들이밀고 그 인사 담당자한테 자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직자들 이런 뭐 시스템이나 이런 데 어긋난다고 뇌물차게 내치는 그런 회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런 회사는 지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은 이미 시스템에 갖춰져 있고 입구에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점. 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는 제가 비상교육이라는 업체를 다녀왔어요. 비상교육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재지 만드는 그렇죠. 아니에요? 교과서랑 네. 참고서 만드는 회사인데 비유와 상징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예전에 예. 그 회사가 이름을 이제 비상교육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 구로에 있는데 네,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 예. 회사도 되게 멋있어요. 건물도. 그 빌딩에 되게 많은 층수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 이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되게 특이했던 점이 보통 11층에서 20층까지 쓰는데 회장실이 대표이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렇죠. 20층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대표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직원들 휴게 공간을 20층에 만들고 자기는 한 층 아래로 내려왔어요. 직원들이 더 좋은 뷰를 봐야 된다. 마인드가 좀 다르시네요. 예, 비상교육 이번에 가보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박병근 비상교육 HR 전략부 팀장님한테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한 노하우도 한번 제가 듣고 왔어요. 네.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행위에는 어떤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뭘 했다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행위를 나열하거나 결과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질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 문제 제기를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한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서술을 하게 되면 저는 인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했다.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 봉사활동을 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연치 않게 그렇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이런 것이어서 내가 찾아다녔다. 그 찾았더니 뭐 이런 데가 있어서 했는데 뭐 너무나 보람 있고 지금도 어떻게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이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냥 나는 뭐 열심히 해서 뭐 봉사활동도 했었고 모두 했었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서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로 걸러내시는 것도 많으시죠? 많죠. 예. 웬만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지원자가 부족해서 아쉽지 않다면 다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박 팀장님이 지원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교육은 그 핵심적인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게 혁신과 파트너십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새로운 방식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고자 노력을 한다.
이것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부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이겨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트너십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뭐냐면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이 합리성이고 논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면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 됐지. 이런 사람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와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자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혁신과 파트너십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자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회사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못했지 지원이 부족해서 즉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라. 또 그만큼 결과로 보여줘라.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 비상교육 HR 전략부 팀장님 말씀 잘 듣고 왔습니다. 예, 이제는 취중 잡담의 마지막 코너만 남았는데요. 네, 책 속의 한마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주제가 자기소개서이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책을 찾아봤는데요. 자기소개서 관련된 그 취업 관련된 얘기보다는 이 책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책 제목은 이겁니다. 이야기의 힘. 네. 책 제목부터 좀 끌리지 않으세요? 별론가? 아니요. 그 이야기의 힘. 예. 네.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인데요. 네. 이게 EBS 있잖아요. 거기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묶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는 보지를 못했고 이 책으로 봤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기사를 쓸 때 참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도움받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일단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왕이 죽고 나서 왕비도 죽었다.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글을 남겼었대요. 네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왕이 죽고 왕비가 죽은 거는 그냥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팩트를 나열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본 또 다른 서기관은 왕이 죽자 슬픔에 못 이긴 왕비도 죽고 말았다. 두 번째 게 더. 그냥 자기소개를 쓸 때도 앞에 것처럼 나열시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독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인사 담당자가 끌릴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책을 써야 되는데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 혹시 아세요? 천일야화라고도. 네, 그렇죠.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맨 처음에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냥 이야기를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묶어놨다고 보통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만화로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봤기 때문에 그 KBS였나요? SBS였나요? 아무튼 거기서 나왔던 만화로 봤었는데 아라비안 나이트가 예전에 왕비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이 책에도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로 목숨을 구했다는 그 발음이 좀 어려워요. 세에라자드. 세에라자드. 왕비 이름입니다. 이 왕비가 어떻게 이야기로 목숨을 구했는지 이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 한 명이 좀 괴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던 부인이 죽으니까 어떤 여자도 믿지를 못하겠다. 밤마다 여자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날 그 여자를 죽이고 진짜 그 나라에 처녀가 남질 못할 정도로 좀 괴팍한 짓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 세라자드가 왕의 부름을 받은 거죠. 왕의 하룻밤의 놀이개가 끝나면 자기도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이 세라자드는 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니까 그쪽 지방의 책뿐만 아니라 여러 동서고금에 나오는 책들을 다 선엽한 거죠. 그래서 세라자드는 왕의 부름을 받은 날 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왕한테. 이 괴팍한 왕한테. 자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냐.
왕은 맨날 이제 자기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여자들만 보다가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하니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얘기를 해봐라. 세헤라자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해요. 네. 옛날 옛적에 뭐 사랑에 빠진 간임이란 별명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뭐 말솜씨도 좋고 용모도 뛰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밤을 샌 거예요. 아침이 다가올 때 뭐겠어요. To be continue. 네? 네, 나를 살려주면 네. 가장 갈등 구조의 정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딱 끝나게 한 거죠.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금한데. 얘를 죽이면 그 얘기 다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꼭 다음 편 보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가장 결정적인 위험이나 뭐 계략에 빠졌을 때 딱 끊잖아요. 이 세헤라자드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궁금하게. 그러니까 왕은 그래 그러면은 자기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러면 너 다음 날까지 다음 날도 내 침소에 들라.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새벽에 올 때마다 이제 to be continue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천일야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이야기 하나로 목숨을 구한 거예요. 구직자들도 to be continue.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이 자기소개를 쓴 사람을 꼭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그런 궁금증이 들게 자기소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기소개서 하나로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떨어져도 충분히 인사 담당자들을 매혹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쓰는 이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이야기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논픽션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보다 진짜 논픽션만큼 사실만큼 재미난 이야기가 없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얘기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평생 부유하게 자라서 아무 그런 게 없고 진짜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이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 내면을 뒤집어 보면 어려운 점이 왜 없겠어요. 오락도 하고 싶었겠고 여자친구랑 깨진 경우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자기소개서 내에 잘 담아내면 인사 담당자들을 충분히 관심을 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 쓰실 때 소설 같게, 드라마 같게, 영화 같게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헤라자드처럼 To be continue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펙의 힘이 아니라 컨텐츠의 힘을 키워라.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치중 잡담 사회 준비한 거는 이상이고요. 오늘도 한마디 또 예, 오늘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오늘도 코가 막혀서 상당히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날씨가 덥다고 저처럼 에어컨 앞에만 있다가 보면, 이 꼴을 당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예, 마지막 한마디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